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모델러를 위한 현사. 지난번 우리 88mm4 박스 오픈 시간에 예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롬멜 장군과 88mm4의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이 굉장히 더워요. 네. 이게 엊그제 이제 비가 다 그치고 우리 보면 왜 기상캐스터도 왜 날씨가 춥거나 하면은 그걸 느끼면서 날씨 예보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덥게 땀을 내면서 지금 땀이 막 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네. 잘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88mm4는요 독일군 하면 전차 부대. 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덕후들 입장에서는 전차 부대보다는 88. 네, 88mm 대포. 아흐트. 독일말입니다. 그가 더 유명합니다. 네. 이 88mm포는 원래 고사포, 높이 있는 것을 쏘는 포, 대공포로서 개발된 것인데요. 1918년에 설계를 시작하여서 최초로 채용한 것은 플락 18, 1933년에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936년과 37년에 만든 것을 각각 플락 36, 37이라고 합니다. 이 각 형식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 18형은 최초 형식이잖아요. 근데 1918년형 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우리가 18년도에 구닥다리 포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18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적을 기망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능은 뭐 나름 만족스러웠는데 다만 이제 이 포신이 통짜다 보니까 좀 생산하기가 좀 어려워서 포신을 분할해서 생산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3분할. 그렇게 한 것이 36형. 요 3분할 된 것들은 또 키트에서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탄도 계산기를 도입을 해서 그 명중률을 향상시킨 것이 37형. 아날로그 탄도 계산기인데요. 이게 있으면 훨씬 더 재원을 빨리 알 수가 있어서 초탄 사각 능력이 빨라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18형, 36, 37 다 같이 쓰였어요. 그러면 포탄이 같나요? 똑같죠. 당연히 똑같죠. 같은 포고 다만 18형의 그 운반 차대와 36, 37형의 운반 차대가 다른 걸 사용을 해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본질적으로 같은 포다. 네. 자, 그리고 플라모델 키트는요. AFV 클럽에서 18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미야와 드래곤에서 36형, 37형 여러 가지 형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사포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고사포는 위에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니까 이걸 빠른 속도로 탄약을 발사하지 않으면 스스슬 나가면 벌써 가버리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을 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탄약을 쏘아 올려야 돼요. 초속이 빨라야 된다. 포구 초속이 빨라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빠른 속도로 탄약을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차포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차의 전차포는 고사포에서 파생된 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뭐 가장 잘 아는 타이거. 88mm. 이게 플라크 36을 이제 전차포로 개조한 KWK로 KWK36으로 바꾸고요. 하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그 퍼싱 전차의 90mm4. 또 출신이 고사포고요. 그리고 T34 85도. 그 출신이 고사포다. 이 고사포를 전차포에 유용하게 된다. 또 참고로 또 킹타이거 그 88mm4지만 더 길잖아요. 걔도 또 출신이 고사포예요. 71 구경장. 그렇죠. 자, 2차 대전 초기에 그 주력 전차의 전면 장갑은 뭐 기껏해야 30mm. 우리 3, 4, 5 전차 그 초기 모델은 15mm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각국 주력 전차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대전차 포도 당연히 뭐 37mm 포, 뭐 50mm 포 이런 거로도 충분했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는 엔진의 출력이 기껏해야 200마력, 250마력 유래갔기 때문에 20톤을 넘어가는 전차는 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갑도 그렇게 무작정 두꺼울 수는 없었죠. 그런데 독일군이 이제 프랑스에 침공을 해서 이제 신나게 진격을 하는데 그 영국군 마틸다 전차가 나타나요. 그랬는데 얘가 전면 장갑이 78mm. 그러니까 뭐 대전차 포로 뭐 도저히 뚫을 수가 없잖아요. 참고로 보병 전차라는 개념으로 보병하고 속도를 발맞춰서 느려도 좋으니 최대한 장갑을 두껍게 만든 그런 특수한 용도의 전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독일 전차들은 어쨌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쐈는데 뚫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88mm4를 갖다가 이제 마틸다 전차를 격파하게 됩니다. 속절없이 뚫렸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88mm포의 대전차포로서의 그 최초의 활약입니다. 네. 근데 사실 88mm포는요, 애초부터
적에 대한 그 장갑 목표의 공격도 생각하고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철갑탄을 만들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운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고사포 군단 사령부를 만들어서 대대 단위로 필요한 곳에 즉시 보내는 이런 식으로 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끄는 차도 있고, 예. 견인차도 있고. 예. 그래서 그 프랑스전 이후로 여기저기 이제 필요한 곳에 88mm 포를 이제 갖다가 이제 쏘는 거죠. 네. 그런데 가장 그 활약을 많이 한 것이 북아프리카. 물론 이제 소련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죠. 그렇겠죠. 오히려 뭐 더 많이 활약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KV-1 전차 같은 거. KV-1이나 T-34. 이거 완전 우주 전차잖아요, 이게.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쏴도. 예. 그건 뭐 88mm 포가 아니면은 도저히 뚫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소련과의 싸움에서도 맹활약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이야기로서 많이 알려진 것은 역시 북아프리카. 네. 롬멜 장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밀듯 물려오는 300여 대의 전차를 예. 소수의 88mm 포로 전부 괴멸을 시킨 예. 이런 이야기로 크게 알려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모델러를 위한 전사 이번 회는 그 롬멜 장군이 88mm 포를 운용했던 그 최초의 전투. 네. 영국군의 배틀 X 작전. 오. 전장의 도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도끼를 들고 예. 북아프리카에 찾아온 독일군들을 예. 딱 때리려고 했는데 예. 그걸 이제 좌절을 시키는 거죠. 네. 예. 자, 근데 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요 북아프리카전이 왜 일어났느냐. 요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도를 보면서 어떤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지 그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1940년 당시에 북아프리카 지도인데요. 일단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이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리비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튀니지, 알제리, 여기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영국 땅, 리비아는 이탈리아 땅, 알제리는 프랑스 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재밌는 건 요게 이제 국경인데요. 요게 국경인데 똑바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뭐 일설에 의하면 그 열강에 높으신 분들이 그냥 자대고 쓱쓱 그어서 나눠 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북아프리카 전투의 무대가 되는 곳은 대체로 요 북쪽 지역 한 대체로 이 정도의 범위에서 2년 반 동안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주요 길을 따라서? 예.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요 도로를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트리폴리가 롬멜이 처음 내린 이 리비아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항구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토브룩. 그리고 여기가 요번 호의 그 무대가 되는 배틀 X 작전, 그 무대가 되는 살룸. 그리고 요 부분이 뭐 할파야, 요 살룸 할파야 지역을 중심으로 배틀 X 작전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명한 엘 알라메인이 되겠습니다. 거의 카이로를 점령할 뻔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 앞에서 좌절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리고 1940년 당시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을 해서 다들 뭐 독일이 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좀 보니까 배가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숟가락을 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거의 망한 시점인 6월 10일에 1940년 6월 10일에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 이미 그 졌다고 할 수 있었던 프랑스군한테 완전 묵사발이 돼서 깨져버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자기도 좀 자존심 회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북아프리카 지역. 그래서 요 리비아에 있는 그 이탈리아군을 이용해서 요 알자 식민지, 수에즈 운하를 끼고 있는 알자 식민지인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는 그 영국군을 몰아내서 이집트도 자기가 먹겠다. 라고 해서 여기 이집트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보급선이 예. 로마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아무튼 요 리비아에 있는 이탈리아군이 이집트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한 것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벌어질 아프리카 전투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당시 리비아에는 약 25만 명의 이탈리아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군은요? 영국군은 3만 명. 허. 그 대신에 전차가 32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군도 전차가 있었어요. 네, 뭐 어쨌든 뭐 영국군께 좀 좋았겠죠. 네. 네. 근데 영국군도 약간 보강이 되긴 됐다 그래요. 그래봐야 뭐 3만 수천 명, 뭐 이 정도였는데 이거 뭐 당연히 뭐 이탈리아군이 지면 이상한 거지. 그죠? 25만 명의 대병력에. 네. 자, 그래서 9월 1일, 1940년 9월 1일에 이탈리아군이 이집트로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나 1차 대전의 전술과 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탈리아군이 영국군을 제대로 몰아치질 못했고 영국군은 12월 6일부터 반격에 나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군을 한 방에 물리치고 무려 6주 만에 13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합니다. 25만 명 중에 13만 명을.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 뭐 이런 거 다 보면 결국은 뭐 거의 뭐 이제 20만 명 가까이 이제 손실이 났다고 봐야죠.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역사에 남는 대패라고 합니다. 고작 3만 명에게 네. 25만 명의 대군이 고작 6주 만에 다 패배를 하고. 그리고 뭐 구식 전차 이런 거긴 하지만 역시 전차 차량 2,000여 대를 또 노획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군이 이탈리아군을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탈리아군은 트리폴리 부근까지 계속 밀리게 돼요. 도망을 쳤다. 네. 근데 이제 영국군도 뭐 계속 보급선이 길어지니까 어차피 뭐 이탈리아군 거의 뭐 끝장난 것 같고 하니까 우리 잠시 쉬어서 좀 전열을 정비하자. 이렇게 해서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무솔리니가 드디어 히틀러에게 구원을 청하게 됩니다. 살려달라. 네. 그래서 히틀러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뭐 도와줘야지 어떡해.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독일의 아프리카 군단. 그 사령관이 롬멜 장군입니다. 롬멜 장군이 또 자신의 군력에 길이 남을 첫 걸음을. 그래서 롬멜 장군은 원래 그 1차 대전에는 보병 전술의 대가였고 그 당시에 뭐 베스트셀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책도 썼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의 프랑스 전격전을 하면서 역시 전차 부대의 그 위력에 대해서 이제 매료를 하게 돼요. 이 가능성에 눈을 뜨고. 그래서 바로 전차 부대 지휘관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롬멜 장군이 1941년 2월 14일에 드디어 트리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아프리카 군단의 선발대, 그 제15 기갑사단, 제5 경사단, 그래가지고 약 1.5개 사단이 이제 도착하게 돼요. 그 아프리카 군단이 처음에 이제 2월 달에 도착을 했지만, 그건 선발대 성격이고요. 그래서 본진까지 다 이제 갖춰지려면은 한 5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됐었어요. 아무래도 장비를 다 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히틀러도 롬멜에게 현재 전선을 유지하고 무리한 공격을 하지 마라.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편제상으로 롬멜은 이탈리아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시작한 전쟁이고 병력도 수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작은 부대가 도와주러 온 지원군이 본대의 지휘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 롬멜이 그 보니까 이탈리아군이 참 너무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군의 그 전선을 시찰을 해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밥인 거라. 왜냐하면 이 롬멜 장군은 그 적의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데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도 항상 최전선에 나가서 지휘를 해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 뒤에 후방에 있는 지휘소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이미 낡은 정보일 뿐이다. 라고 하여 자기 스스로 최전선에 나가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10여 차례. 그리고 일반 병사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침구에서 자고 그래서 아주 똑같이 생활을 하고 그 덕분에 롬멜의 부대에서는 그 상급 지휘관들이 또 자기네도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망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 슈토르이 정찰기를 타고 다니다가 야 빨리 공격을 하지 않느냐 재촉을 하면 장군님 저희 적의 저항이 완강해서 뚫을 수가 없습니다. 흑달같이 화를 내면서 자네를 포함해서 절반의 병력이 사망해도 그것은 예정된 일이다. 속히 공격하라. 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죽습니다. 자, 3월 24일에 그래서 공격에 나서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째서 다 편제도 안 된 놈들이. 네. 이래도 또 어느 정도 또 정보망이 있기 때문에 롬멜이 그 공격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내렸다는 것도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히틀러의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쳐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지리멸렬 아주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 왔던 길로 다시? 네. 그래서 계속 패주를 하면서 이제 신나게 또 진격을 하는 거죠. 롬멜 그 아프리카 군단이. 예. 근데 그 토브룩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토브룩을 포위하게 돼요. 토브룩에 예. 이탈리아가 만들어 놓은 요새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영국군이 거기를 차지하고 예.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토브룩을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사막의 기동전에서 이 포위 선멸전, 그러니까 소모전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롬멜이 이제 병력 수가 많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적은 높은 예. 요새에서 아래를 향해 쏘고 있기 때문에 병력의 우세 없이는 사실 요새를 함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새를 탈환하지 못한 상태로 포위만 하고 나머지 병력이 또 영국군을 이제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리비아, 이집트 국경까지 이제 몰아내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네. 예. 네. 그러니까 처칠 수상 입장에서 보면 본국에서 계속 밀리니까 열받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영국 지휘관인 웨이블 장군에게 반격을 독려하게 돼요. 그 당시에 웨이블 장군은 238대의 전차를 갖고 있었는데 예. 처칠 수상은 더욱 지원을 해줄 테니까 빨리 반격을 준비해라. 어떤 지원을 해줬나요? 그래서 추가로 병력 지원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처음으로 또 크루세이더 순항 전차가 도착하게 됩니다. 신형 전차. 그렇죠. 네, 굉장히 빠른 전차입니다. 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이 웨이블 장군은 이 독일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전열을 정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작된 작전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배틀엑스 작전입니다. 자, 배틀엑스 작전은 1941년 6월 15일에 시작이 돼요. 네. 자, 하지만 롬멜 장군도 이 적의 그 의도를 웬만큼 다 파악을 하는 거죠. 정찰을 통해서. 그렇지, 계속 하니까. 예. 이 병력들이 늘어나고 있고. 항구에 계속 예. 수송선인들이 오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뭐, 이제 사실 뭐 자기 입장이라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88mm 고사포를 배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그 할파야 고지 그 부근에 5문을 배치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할파야 고지에서 떨어진 그 하피드라는 그 208고지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곳에 4문을 배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높은 곳, 감제고지에 포를 배치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건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독일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이라 그래요. 네. 예, 거기다 배치를 하고 나머지 그 4문의 88mm 포를 가지고 운반 차대를 달아서 항상 필요한 곳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다고 해요. 전략적 예비. 예. 자, 그래서 6월 15일 새벽 영국군은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배틀엑스 작전의 시작입니다. 예. 그래서 영국군은 제7기갑사단, 예. 제4기갑사단, 제4 인도사단,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사단의 25,000명의 병력, 오. 그리고 전차 약 200대를 가지고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롬멜은 어떻게 방어를 했나요? 88mm로 방어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마틸다 전차를 타고 이제 진격을 하는데 얘들은 뭐 어차피 북아프리카에서 뭐 마틸다 전차를 부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그때 3호 전차가 주력이었는데 2호도 많았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진격을 하는데 네. 난데없이 엄청난 포가 이제 발사가 되는 거예요. 독일군 쪽에서. 그러면서 한 대 한 대 이제 장갑이 뚫리게 됩니다. 마틸다의 사정거리를 훨씬 아득히 능가하는 곳으로부터 강력한 포가 계속 명중을 당하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또 가다가 이제 대전차 지뢰로 또 궤도가 끊어지는 전차도 있는데 뭐 이런 건 뭐 100% 밥이고요. 네, 기동이 불가하게 되면 그냥 정지 표적이 되고 마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 개전 첫날 할파야 고지 전투에서 영국군은 마틸다 전차 64대, 네. 크루세이더 순항 전차 27대를 아이고. 상실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절반.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7기갑사단이 공격하는 그 하피드 208고지에서도 역시 88mm포의 공격을 받으면서 많은 고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일군 전차와의 전차전도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영국군은 200여 대, 독일군은 약 130, 40대 정도의 전차가 맞붙었는데 서로 간에 뭐 비슷한 그 절반 정도의 그 숫자를 잃고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종결이 되려고 하는데 독일군이 또 때마침 우회를 해서 영국군의 보급선을 또 차단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영국군이 더 이상 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군은 그 작전 개시 3일째인 6월 17일에 배틀엑스 작전을 중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전 이틀 만에 이제 영국군은 보유 전체의 3분의 2를 상실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독일군은 이 앞쪽 우리 전선에 영국군 전차들이 버려져 있잖아요. 우리 독일군 전차도 또 부서진 것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걸 다 이제 걷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또? 그래가지고 또 수리를 하고 해가지고 독일군 자체적으로 완전히 잃은 전차는 겨우 25대. 그리고 또 영국 전차를 수리해서 이 노획을 함으로써 전력이 훨씬 증강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배틀엑스 작전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는데 뭔가요? 그저 208고지 전투가 끝나고 그 포로가 된 영국군 장교가 이제 신문을 당하면서 이 88mm 포를 쳐다보면서 고사포로 전차를 쏘다니 비겁하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맞받아쳤느냐? 전차포에 뚫리지 않는 전차를 공격한 너네들이 더 비겁하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피장파장인데 이런 전장에서도 이런 농담이 오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적인 전장이 아니었나? 그렇죠. 훨씬 더 지금 현재 동부전선에서는 아비규환 지옥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잡히면 죽음입니다, 그냥. 항복을 받지 않고 민간인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거기 그냥. 근데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뭐 나름 기사도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복도 받아주고. 자, 이 배틀엑스 작전의 실패로 그 영국군의 웨이블 장군이 해임이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후임으로 오킨렉 장군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뭐 간단한 배틀엑스 작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88mm 포 9문 한테 완전히 그냥 영국군의 야심찬 작전이 다 좌절됐다라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도끼가 부러졌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끝나기 좀 심심하니까 우리 배틀엑스 작전 이후에 그 아프리카 전투의 경과를 좀 우리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궁금합니다. 롬멜 장군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끝발을 날리던 롬멜 장군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배틀엑스 작전 이후에 이제 다시 영국군은 반격을 준비하게 돼요. 오킨렉 장군의 새로운 장군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병력상으로 독일군의 4배. 그러니까 독일군의 4배고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을 만약에 합친다고 해도 9대4. 그러니까 영국이 9고 독일이 4인 거죠. 그러니까 2배 이상의 병력을 확보를 해서 1941년 10월에 크루세이더 작전을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밀고 가는데 역시 이 전투에서도 88mm 포를 비롯한 독일군의 분전으로 이걸 다 막아내게 됩니다. 2배 넘는 적을. 막아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막아내긴 했는데 이제 보급도 다 떨어지고 물자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군단은 뭐 이길 때나 질 때나 처음부터 끝까지 극도의 물자 부족에 시달렸어요, 항상. 그래서 크루세이더 작전을 막아내긴 했지만 이 롬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완전히 보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확 패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롬멜은 이제 이 당시에 어쨌거나 일단 인원들을 보존을 하지 않으면 반격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원부터 보존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41년 말까지 이제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1942년 초에 다시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1942년 초부터 1942년 중반까지가 롬멜의 전성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그래서 롬멜은 그 아프리카 군단은 이제 영국군을 다시 이제 밀어붙이면서 그 토브룩 좀 전에 있는 가잘라 지구에서 영국군과 격전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고 그 내친 걸음에 토브룩까지 함락시키게 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가잘라 지구와 토브룩의 전투에서 또 영국군을 물리쳤으면 물론 막대한 양의 물자까지 노획을 하게 됩니다. 영국군이 이 패퇴를 하기 전에 다 물자를 폭파 처분이나 불용 처분을 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미처 도망가느라 그러지 못하고 그 막대한 물량을 공급받은 노획한 롬멜은 앞으로 우리는 1년, 2년 더 싸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는 기동전사 건담 만화에서도 같은 내용이 패러디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때는 보유 차량의 85%가 미국제하고 영국제였다 그래요. 그 정도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진격을 하면서 엘 알라메인, 그러니까 이집트 리비아 국경에 엘 알라메인까지 치고 들어가요. 근데 그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영국군이 독일군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물론 이제 밀린 건 아니지만 예. 일단 더 진격을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 1차 엘 알라메인 전투. 네. 1942년 7월에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진격이 저지가 된 상태에서 영국군은 이제 다시 이제 병력을 증강하고 준비를 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몽고메리가 부임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몽고메리와 롬멜의 대결이라고 네.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몽고메리는 굉장히 좀 성격이 좀 신중한 편이라서 그 자기네들이 병력과 물자를 충분하게 모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요. 근데 이 롬멜 입장에서는 저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늘어나기 전에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공격을 해야겠다. 예. 그래서 42년 8월에 한 차례 공격을 하는데 역시 실패. 아무래도 예. 88mm포가 있다고는 하나 방어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만 공격할 적에는 뭐 그 포를 끌고 다니면서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군이 사실은 철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200km밖에 안 떨어진 또 알렉산드리아가 또 너무 탐이 났던 것 같아요. 한국. 그래서 아무튼 몽고메리는 계속 물자를 축적하고 당시에 영국군 육상 전력의 50%가 글로 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물자도 많이 축적을 하고 하니까 사실은 뭐 몽고메리와 롬멜의 대결 그렇지만 영보 씨가 지휘를 해도 이기는 거예요. 압도적인 전력, 그렇죠. 풍부한 보급, 그리고 또 말라 죽어가는 롬멜 부대. 그러니 뭐. 그래서 1942년 10월에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그게 우리가 보통 듣고 있는 엘 알라메인 전투가 2차예요. 예. 그래서 영국군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렇죠. 독일군은 이제 패주를 하게 되는데 그 엘 알라메인부터 티니지까지 무려 3,000km를 질서정연하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일단 후퇴를 하게 되면 지리멸렬, 회퇴하기 그냥 그야말로 부대가 와해되기 십상인데 3,000km씩이나 후퇴를 하면서도 부대를 거의 완전히 온전하여 후퇴를 한 것은 롬멜이 보통 지휘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롬멜의 그 진정한 능력이 여기서 발휘되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낙오가 안 새는긴다는 게 그 장군을 믿고 사기가 보존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1942년 말에 또 미군이 알제리 모로코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패턴이 왔네. 그래서 미군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영국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이제 협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틀러도 이제 이게 미군이 거기로 왔으니까 유럽 침공도 이제 다가왔다 싶어가지고 되려 지원을 좀 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거 전차도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지휘 체계가 막 여러 가지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롬멜은 타이거 전차를 운용하지 못했어요. 아파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 이제 롬멜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1943년 3월에 아프리카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 아프리카에 남은 잔존 병력들은 일부는 시칠리 섬으로 후퇴를 하고 대부분의 병력은 1943년 5월에 연합군에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 군단이 이제 거기서 끝이 나는 거죠. 결국 이탈리아의 욕심으로 시작했던 전쟁은 독일군이 패퇴함으로써 완전히 작살이 나고 이제 그러면 롬멜 장군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본국으로 와서 좀 쉬다가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 오버로드 그 당시에 이제 연합군이 어쨌든 이 상륙을 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 서부전선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지휘 계통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겠죠. 국방부 따로, 무장친위대 따로, 히틀러 직속부대 따로, 또 명목상에 또 총사령관 따로 뭐 이러니까 아무튼 롬멜이 뭐 총사령관이라고는 해도 좀 지위가 제한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사령관이 됐는데 1944년 7월이던가요? 히틀러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그래서 그 암살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히틀러는 이 영모의 주모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 반역자들을 전부 그래서 대대적인 숙청을 이제 감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군이 뭐 하루아침에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막 이랬다 그래요. 그리고 롬멜도 역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영모의 주동자들과 영모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라는 그 이유로 이제 히틀러가 롬멜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게슈타포가 롬멜의 집에 이제 찾아와서 장군님은 반역죄로 기소가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롬멜 장군은 처음에는 기소가 됐으면 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나를 변호하겠다. 네. 나는 재판을 사실 받겠다. 네. 재판을 하자. 네. 할 말은 하겠다. 했으나 그렇죠. 뭐 할 말은 하셔야죠. 네. 그런데 가족들이 무사할 수 있을까? 이 초법적인 게슈타포와 그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죽어주마. 그래서 의관을 정지하고 게슈타포들을 따라 나가서 약 수백 미터 떨어진 숲속에 가서 차 속에서 독약을 마시고 자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게슈타포와 입을 짜맞춘 의사에 의해서 과로사, 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이 발표를 하게 되고요. 성대하게 국장을 치렀다고 하네요. 네. 그게 1944년 10월 14일. 이렇게 롬멜 예. 장군이 죽게 됩니다. 예. 이러한 영모 사건, 히틀러 암살의 미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히틀러에게 부어가지 않았다. 예. 이것이 히틀러에게는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국 죽인 거죠. 예. 그래서 훗날 그 롬멜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아니 뭐 동부전선에서는 뭐 수백만, 뭐 수십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우 그 3개 사단 갖고 깨작거린 게 뭐가 대단하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부전선은 200여 개 사단, 예. 6개의 집단군, 예. 뭐 그야말로 한 개의 전투. 스탈린그라드만 해도 예. 200만 명이 죽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영국군이 자기네들의 패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롬멜을 띄운 것뿐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뭐 3,000km 후퇴 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보병 전술의 대가에서 기갑 작전의 천재로 변신한 부분이나 해서 88mm 포를 예. 시기적절하게 예. 운용했던 것이나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싸웠어도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유대인 학살이나 이런 데 연루가 안 됐으니까 또 이미지도 깨끗하고. 그렇네요. 게다가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히틀러에게 보호하지 않았던 내심 동조했던 것도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네, 이미지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독일 최고의 장군이다 라는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장군들도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롬멜 장군이니까. 자, 이상 롬멜 장군의 이야기 해봤는데요. 우리 저 모델러를 위한 전사 다음번 이야기는 우리 영보 씨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뭐냐면 우리 88mm 포가 탄생시킨 무적전차의 전설. 타이거 전차. 그 중에서도 대전 말기 최후의 분전을 벌인 타이거 전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제목이 뭐였죠? 호랑이들에게 내일은 없다. 네. 제목도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린 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